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또 돈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매년 저도 꼭 챙겨보는 연말에 보고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지에서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꼭 챙겨보고요. 또 월드뱅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서도 꼭 챙겨보고, 이렇게 해외 것들도 많이 챙겨보긴 하지만 KB는요 2011년부터 우리나라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자산을 축적하고 또 어떤 자산 축적에 관심이 있으며 또 그들의 현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의미 있는 수준의 통계적인 변화 데이터까지 축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요, 진짜 부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많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강연하는 데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뭐랑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KB 부자 보고서에서 처음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던 2011년 경쯤에는 대한민국의 부자들이 자기의 자산을 축적했던 가장 중요한 소득의 원천이 1순위, 2순위가 뭐였냐 하면요. 1순위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자소득, 즉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부자로서 자산을 축적했던 원천이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는 한국의 부자들이 자산을 축적하는 가장 큰 원천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제는 부동산이라든가 상속증여가 아니라 가장 많은 소득의 원천, 리소스가 바로 사업소득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지금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시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우리 여의도맨션을 비롯해서 제가 출연하는 여러 방송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2억까지 맥스로 해놓고 대출이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옥죄고 난 뒤에도 지금 부동산 시세가 견실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건 누가 사러 오는 거냐? 우리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에 500 저축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벌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견실한 직장에 다녀서 그래서 이것저것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한 달에 500씩 저축하자, 이럴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500씩 저축을 한다 해도 1년이면 6천 정도고, 그러면 10년 해야 6억이고 20년 해야 12억인데, 그럼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 아파트 강남 강북 다 합쳐서 평균이 한 12억 13억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20년을 모아야 그 내 집장만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지금 저 강남에 그것보다 곱절 이상 비싼 저 아파트들은 누가 사러 오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아파트 매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들 중에 일부를 팔아야 다른 걸 살 수 있고, 그런데 그거 사러 새로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 이 비싼 아파트와 비싼 아파트를 수합하는 형태로 교환하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맥락에서 진단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진단은 2011년 초반부터 이 KB 부자 보고서에서 초반에 집계했던 부의 원천이 부동산이었을 때, 그때는 그런 시각으로 분석도 가능하고 설명이 많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남이나 나름대로 고가 아파트 시장에 아파트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신규 진입자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가치가 상승해서 그것 때문에 상급지로 옮겨간다든가 상급지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옮겨간다든가 이런 루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해서 내가 이제 적지 않은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도 상급지 뭐 하나 살려고요 하는 수요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해서 몇 년 만에 적지 않은 돈을 모아서 뭉칫돈, 즉 현금 들고 2억 대출 받으나 마나 하는 수준이니 그냥 현금 들고 와서 그냥 이 아파트 살려고요 하는 사람들이 요즘 전개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이 통계에서도 확인해 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신흥 부자로 새로 어떻게 보면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했던 사람은 몇 명이냐 했을 때 작년도에 KB 부자 보고서에 새로 집계해야 될 신흥 부자로 14,900명이 증가했다라는 건 강남에 15,000세대 정도를 강남 3구 등지에나 이런 상급지에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15,000세대를 강남 3구 중에나 아니면 용산이나 아니면 성동구나 아니면 요즘은 동작도 많이 커가고 있고 여의도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이런 곳에 15,000세대를 새로 지금 공급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상급지 아파트가 더 달려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작년에만 2025년에만 새로 부자가 된 사람이 14,900명이 증가했다는 건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실 겁니까? 저 이사부터 가야죠.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거의 10명 중에 9명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겠다. 그게 부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선택지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산 아파트가 더 가격도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좋은 데 살면서 나 자신에게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그리고 그 좋은 단지에 사는 것이 또 재테크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런 추세가 더 공고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바로 이 부자의 증감 추세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를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어떤 당위성, 대의명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뭔지는 알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담론은 저도 백분토론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당위성과 관련된 걸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제에서 전개되는 맥락, 흐름,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는 때로는 굉장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뼈 때리는 소리를 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나 혼자 오판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예. 믿고 싶은 진실과 정말 전개되고 있는 진실이 사뭇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항상 우리 역사책에서 증명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 뭔가 국가에 큰 문제가 생기면 저 위정자들 높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고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초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서 그냥 직접 임진왜란 때도 나와서 싸운다든가 아니면 또 일제강점기 때도 우리 그냥 민간인들이 광복군에 그냥 자원 입대해서 또는 조직해서 또 그걸로 뭔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 때도 금모기 운동 때 우리들은 다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국민성 또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수준은 제가 여의도맨션의 여러 채널에서 여러 코너에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너희는 이런 국민적인 의식을 어떻게 심어준 거냐 물어볼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잘못된 것들이 하나 있는데요. 국가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될 때도 있는데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경제를 살펴야 될 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국가가 지금 모든 걸 다 책임질 일인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때도 굉장히 큰 오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의도맨션뿐만 아니라 제 라디오나 여러 라디오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어느 전문가도 단언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전문가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서 안 해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요, 어느 전문가분이 이번에 오셨었고, 그 전주에는 누가 오셨고, 이번엔 박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 전에 오셨던 분들한테 저희가 뭐 물어봤더니, 구체적인 말씀 안 하고 그냥 다 두루뭉실하게 가고 가셨어요. 아, 그분들도 틀릴까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경제 상황이 바뀌면 또 자신이 예측한 것이 또 상황이 바뀌어서 반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보다 계속 공부하신 분들이고 그걸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이니까 뭔가 좀 조언을 구한 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더라고요 하는 말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그 전문가들과 입장이 똑같거든요. 제가 굳이 여기에서 제가 단언컨대 어떻게 됩니다. 단언컨대 이 종목 어떻게 되고요. 환율 어떻게 되고 금값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더 얻을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무슨 지금 증권사 지점에서 고객 유치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라고 왜 제 작은 깜냥에 전망하는 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을 때도 있고 당연히 틀릴 때도 있죠. 예. 그런데 그걸 안 말하는 게 저를 지키기 위한 보호 기제이긴 한데요. 이게 과연 내가 진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에 부합한 건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공고를 안 하면 제 스스로 좀 게을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여의도 맨션 촬영할 땐 내가 한국의 경제 2026년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씀드려야지 하는데 확신에 차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논조로 얘기하겠다 할 때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제가 그 원고를 준비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제 몸 임하는 제 텐션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는 그냥 좀 부담감이 적으니 이것까지 확인해 봐야지 저것까지 확인해 봐야지를 제가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정적인 말로 내가 꼭 저는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하면 혹여나 틀릴까봐 제가 진짜 밤을 샐 때도 있어요. 진짜로요. 예. 자,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도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아니 이걸 귀한 시간 내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제 말만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실 거잖아요. 그잖아요. 다른 저보다 유능한 전문가들 천지인데 그런 분들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그래도 나는 제 소견을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놀라운 걸 확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또 요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그래서 환율이 1,500원은 안 갈 것 같습니다라고만 전망을 해드렸는데 이 환율을 관리하는 이 시스템이 어느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대통령과 함께 그 내각을 꾸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그 환율을 관리한다라고 또 환율 관리에 온전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오해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공공기관 출신이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할 때는 환율을 국가에서 관리 감독하는 유관부처, 유관기관들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뭐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특정 정권 이름을 호명하진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번에 환율을 관리하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제가 예전에 K대에 다닐 때도 그때 제가 알았던 그 책임급 분이 지금 본부장 되셨더라고요. 그분 언제쯤 입사했나 제가 기억을 해봤는데 그분은 그 외환 관리와 관련된 전후방 부서로 보직을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만 쭉 하셨던 그쪽 통이 되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거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거 하셨고 저랑 처음 명함 교환했었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 때 교환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외환 리스크들을 모니터한 다음에 우리가 일정 임계점 넘어서 외환 시장이 급변동하는 것들은 막기 위해서 시장에 일부 개입도 하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윗분들에게 보고해서 구두 개입도 하시게 유도도 하고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게 이번 정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댓글의 논조를 보면 이번 정권이 환율을 못 관리한다, 관리 못한다, 뭐 이런 논조로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선거가 있을 때 못한 놈은 단죄했고요. 잘하는 사람으로 뽑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당에 충성해서 그 사람들이 절 뭘 신경 써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미쳤다고 그 사람들에게 충성을 하죠? 제가 호구입니까? 자,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간단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의도맨션 구독자분들에게 투자할 때 도움되는 얘기, 제가 공부를 못해서 잘못 드리는 건 제가 잘못이지만 정치적 선입견을 가지고 전달해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이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정치와 관련 있는 경제적 이슈도 있고요. 정치와 정 관련이 없는 경제적 이슈도 있는데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면 환율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금리는 어떻게 되고 또 우리나라 통화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잘못 오인하고 해석해서 내 투자 방식과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잘못 짤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국가가 국가주도적으로 경제를 막 이끌고 가다 보니까 모든 게 국가가 온전한 책임인 것처럼 우리가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많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긴 어떤 뭐랄까요,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또 바뀌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부자가 되는 공식도 바뀌어가고 있고요.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제 부자가 돈을 버는 방식이 사업소득이 가장 크고 부동산으로 인한 것은 적었던 이유가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했었고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서 그 비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입장입니다. 중과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난 이걸로는 양도하기가 쉽지 않다. 팔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홀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채든 세 채든.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서 수월하게 팔 수 있는 세제 혜택이나 세제 상황이 바뀌면 그때 던지겠다는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부의 창출의 대표적인 수단에서 뒤로 밀린 건데 부자들에게 뭐가 제일 관심 많으십니까?도 이 부자 보고서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내 부동산 투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규제를 이번에 지선 앞두고 푼다. 그러면 야, 다주택자 드디어 풀린다. 규제. 중과세 풀었다. 그러면 나도 매년 사업소득으로 이것저것 세금 낼 거 다 내고 내 생활비 쓸 거 다 쓰고도 연간 몇 억씩 버는 연간 10억 이상 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년 동안 또 몇십억 생겼는데 이걸로 아파트 하나 더 사야겠다. 분명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아파트 가격이 또 오르겠죠. 그렇다고 그거 겁나서 이렇게 계속 옥죄기만 하면 그건 또 답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런 거는 정치와 정부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도 약간 이제 지상파 방송국에서 라디오 DJ도 하고 있다 보니까 여의도 맨션만 제가 하는 거면 훨씬 더 톤을 높여서 직설적이라기보다는 노골적인 내용들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학교에 제가 분명 저는 근로자입니다. 예, 월급을 받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학교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상파 방송국에도 제가 위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이런 입장들이 그리고 또 정부에서 가끔 보직도 받아요. 어느 정부도 전 많이 받았지 어느 정부들만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못 말씀드리는 게 꽤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책임이 어느 국회의원이고요. 그래서 그쪽 국회의원이 지금 지역구로 있는 그 지자체는 사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대통령 시절에 그 장관님이 사실 저도 그때 회의에 몇 번 갔었는데 그 장관님이 실제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게 우리 증시에 이런 파장이 있어서 결국 바이오 산업들이 어떻게 됐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게 과연 다 옳은 거냐? 이건 물론 공중파는 아니에요. 제 개인 방송이고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정말 이걸 아시면 투자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텐데 그리고 경제를 바라보실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유일하게 털어놓는 공간이 딱 한 군데입니다. 바로 저희 학과예요. 네. 저희 학과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정말 노골적으로 제가 예전에 무슨 제 신문기사 제가 어디 그 국회 공청회 나가거나 국회 포럼 나가면 발표하러 가는 그 장면들 국회에서 활동한 거는 다 이렇게 신문에 올리잖아요. 그거 직접 찾아줘서 바로 이때인데 여기 나온 이 의원님들 보이지? 이 의원들이랑 그때 이걸 왜 했냐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기 신도시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기 신도시 투자할 때는 앞으로 뭘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해드려요. 그런데 실제 투자를 하거나 뭘 할 때는 진짜를 아셔야 되고 이면까지 알아야 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국가에서 서약서 써서 어디까지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범주 안에서는 절대 얘기 못하죠. 그런 것까지 다 했다가는 진짜 저도 다시는 국가의 부름도 못 받고 아무것도 끼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얘기할 수 있는 범주들의 범위 안의 것들은 전부 다 얘기하고 제가 그분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건 내 생각인데 라고 하면서 그때 그분은 그런 결정을 아마 VVIP 즉 통으로부터 뭔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꾼 것 같다라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런 건 제 해석의 영역이니까요. 이런 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점점 고수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KB 부자 보고서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요. 대표적으로 금융 투자 지식에 있어서 나는 높은 수준의 금융 투자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이 64%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의도 맨션 구독하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스스로 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 금융 지식을 투자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분들은 스스로 평가할 때 본인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낮은 수준 그리고 매우 낮은 수준 이런 쪽에 있는 건 아닌지 보셔야 되는데 부자들은요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비중이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는 부자들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를 축적했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먼저 거기 가 있거나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방법은 이제는 이면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학습을 좀 하실 필요도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저희 학과도 그런 걸 제공해 드리고요. 또 인근의 뭐 다른 학교들도 요즘 이런 과를 개설해 보려고 저한테 문의도 하고 사실 모 학교에서는 그냥 우리 학교로 넘어올래? 이렇게 얘기하신 학교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 전부 다 데리고 그냥 우리 학교로 넘어오시죠. 저희가 어떤 처우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한 학교도 솔직히 있습니다. 요즘은 대학도요, 무한 경쟁 시대예요. 이제 이제 학력 인구가 줄다 보니까 학부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재정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학원 어떻게든 육성해야 되는데 이 기존의 대학원 말고 이제는 다 노인들이 즐비한 평생 교육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 각각의 대학이 평생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학과를 대학원에 야간 대학원이죠. 저희처럼요. 몇 개나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뭐 당연히 다행히도 높으신 분들이 저에게 좋은 학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야간 대학원에서 직장인들이나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120세, 150세 세대를 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긴 한데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학과들이 또 생길 거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좀 하세요. 이제는 정말 100세까지 내가 버티기 모드가 아니라 추가로 재테크든 아니면 돈을 벌 고민을 하셔야 될 상황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학교 홍보도 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게 정부의 소관의 일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질 일이었던 건지 아니면 정부 안에 늘공
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 뭐 우가 되든 좌가 되든 그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그 파트에 해당되는 건지 구분해야지만 경제적 현상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